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을 했지요.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답변서가 어제 공개됐는데요. 그야말로 일파만파 큰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청와대 문건 유출, 세월호 참사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직접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모두 26쪽 분량의 답변서인데요. 의원님 좀 쭉 보셨습니까? 예,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네. 25쪽이네요. 예. 그 표지까지 하면 26쪽. 표지까지 26쪽입니다. 예. 예. 그 전반적으로 보면 단 하나도 예. 인정을 안 했어요. 전반적으로 좀 어떤 예.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탄핵을 당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쓴 답변서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회 탄핵소추안에는 반대할 거는 예상을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 그 대리인단이 쓴 답변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수준 이하다. 이거 탄핵안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거나 어떤 법률 이론을 달리하는 거를 떠나서 네. 정말 좀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의 답변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법률가들이 이렇게 쓰나요? 법률가들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물론 변호사 세 분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네. 앞에 써 있는데요. 근데 네. 결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사실상 이것을 읽어봤을 때 이런 답변서를 가지고 탄핵 이 심판이 기각될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을 끌고 지연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답변서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지적은 좀 날카롭다거나 네. 혹은 이런 부분을 조사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제 입장에서는 이게 골치 아프다 하는 느낌을 주는 대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골치 예. 아프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쪽이 내놓는 그 반박 답변서가 이쪽에 뭔가 허점이 찔렸다라고 보기에는 하나도 없다 그런 게. 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나는 탄핵에 반대요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내용. 네. 혹은 사실 누구나 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약간 좀 어이가 없어할 네. 연좌제 주장이라든가. 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력 있는 좋은 변호사 구하기가 어려우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답변서에 이름을 쓰신 분들의 실력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의사로 치면은 보통 변호사가 하는 일이 외과라면 네. 헌법재판은 산부인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하면은 아기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안 해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동떨어진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세 분 이름이 있는데 네. 손범규 변호사님은 선거에 출마하시고 주로 정치인의 길을 그러니까요. 걸으신 분이고 예. 최명성 변호사님은 변협의 법제이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토론회 와서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언론에 난 거는 탄핵 사유가 입증된다고 발표한 것도 있지만 네.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 법이 몇 년 전에 개정된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중환 변호사님이 2000년대 초반에 한 2년 정도 검사 생활하면서 파견 나간 게 전부인데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수준이야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도 수준이라면 헌재 심판에 얼마나 걸릴까요? 속도가?
일단 이 지금 주장한 것 중에서 말이 되는 주장은 이 탄핵 사유가 입증돼야 된다. 증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네네. 그거는 뭐 답변서로 반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입증이 돼야죠. 그래서 입증이 얼마나 빨리 되는가 하는 문제고 헌재에서도 지금 서둘러서 네. 특검과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상당히 수사가 돼 있고 네. 또 그걸 특검이 지금 보고 평가하기에 뇌물죄로 인정할래도 뭐 특별히 더 수사를 하지 않아도 지금도 네.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라서 네. 예. 수사 기록을 보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사실대로 진술한 거냐 정도 하면 되니까 네네. 저는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 네. 1월 중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말이 되는 사유는 딱 요거 하나다. 나머지는 예, 다 말이 안 된다. 입증을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은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탄핵에 반댈세. 이렇게 주장하는 네. 것에 다른 게 아니다. 네, 거의 그 수준이에요. 예.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예, 대로 이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을 제일 우선 지적을 했어요. 지금 뭐 대통령 조사도 안 돼 있는데 객관적 증거도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것은 기각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좀 합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 대통령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네. 저 이 주장을 보고 이게 그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한 주장이구나 생각을 했던 게 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똑같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아하. 대통령이 탄핵 소추 절차에서 이 발언 기회를 그러니까 해명 기회를 못 얻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 헌재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국가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네. 그 발언 기회나 해명 기회를 갖는 것이 적법 절차 원칙상 필요하지만 네. 탄핵은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 발언 기회를 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나와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회를 준 거죠. 예, 어떻게 보자면. 예, 근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다 안 쓴 다음에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말하자면 뭐 상당 부분에 걸쳐서 했지만 절차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절차를 지연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든 자승자박 예, 이런 그러니까 거다. 뭐 헌재에서 보기에 이거 진짜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검찰 조사 나가서 받으라 3번이나 권유했는데 본인이 안 나가놓고 맞습니다. 기회를 예. 박탈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정도는 헌재도 판단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네. 뭐 시간 들일 거 없이 결정문 쓸 때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건 이유 없다고 2줄 쓰면 되는 거니까 별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2줄 쓰면 된다 이런 말씀 예.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들이 답변서 보면서 이게 빵 터진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다. 오늘 조선일보도 한겨레도 경향신문도 일면 톱 기사가 이겁니다. 조선은 물론 사이드 톱입니다만. 상당히 품이 있는 유머를 구사하셨는데요. 기자들이 많이 웃었어요. 굳이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1%를 계량해서 관여해도 그 질이 국정농단에 해당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진지하게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기 전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계량해서 1% 미만이라고 하는지 예. 지금 사실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 문제, 외교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다 국정농단이 돼 있고 한 것을 가지고 1%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하여튼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는 해도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국민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요. 네. 그때 국민이 99%만 준 것도 아니고 네. 100%를 주지만 3%는 누구 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이 준 권리는 정말 불가분하게 이렇게 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그러니까 될지 자꾸 모르겠습니다.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이제 그 실소를 먹게 되는데요. 자꾸 웃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웃음이 나와서요. 아마 예. 추측하면은 네. 이제 탄핵 사유가 되려면은 단순히 아주 사소한 법 위반만으로는 안 되고 중대해야 된다.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네. 정말 어떤 헌법학자도 오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말씀하셨지만 네. 헌법 재판에 대해서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는 누구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연좌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기자들이 좀 황당해했어요.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친족 관계라는 거냐? 그렇죠. 그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네? 그러니까 원자재.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순실 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잘못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다. 네.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다. 네. 그래서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합시다. 검찰은 공범이라고 피의자로 입건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되는 건데 연좌제라는 것은 실제로 공범이 아니고 그 일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렇습니다. 거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친척 중에 무슨 월북한 사람이 맞아요. 있다거나 하면은 네. 공무원이 못 돼. 사실 맞아요. 연좌제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함부로 써도 되는지 제가 화가 날 정도인데 네. 이게 지금 탄핵 소추한 저희 국회에서 주장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을 했다. 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은 안 하고 마치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잘못은 없지만 그 측근인 최순실 씨가 잘못을 했으니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처럼 써놨거든요. 네. 이거는 법과대학 시험에서 보더라도 감점 사유라고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서요. 주장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엉뚱한 반박을 써놓은 거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용어고 그 한 분이라 만약에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이걸 쓰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민정수석실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연좌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조대한 변호사가 봤더라면 이건 뺐을까요? 글쎄요, 조대한 변호사님도 근데 다른 분들도 참 다들 변호사신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납득이 안 가네요. 지금 법과대학 시험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 더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좌제로 1970년대 이른바 낙인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여기다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부를 하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주 특히 그런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은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네,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들을 갖다 붙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걸 전부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언론인들이 보기에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데.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론인들 상대로 아니면 제보자란 언론에 얘기를 한 사람들 상대로 소송을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나게 많이 제기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선 부장님도 기자시지만 이게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해서 언론에 나는 거지. 그냥 개인 일기장에 이런 거 같다고 적어놓은 게 아닌데
이걸 이렇게 폄하한다는 것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기사가 이제 기사 내용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검찰의 그 수사와 공소 내용, 기소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 것인데, 네네. 물론 뭐 평가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뭐 입증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차피 이 탄핵 소추를 한 국회에 대해서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이상의 의미를 못 갖기 때문에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지금 현재 그 진행 중이다. 따라서 예.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예. 탄핵 여부를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게 사실관계 입증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이른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거지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첫째로 무식한 거고요. 무식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소송 기술상도 대단히 잘못된 게 네. 이거 헌법재판관들이 보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국정조사하고 특검 수사가 다 밝힌 다음에 거기 따라가면 되지 않냐. 네. 이건 말하자면 변호사로서는 참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한테 네. 당신들은 이 다른 그러니까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하는 결론에 따라가야지 당신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법정에서 이런 주장하면 혼날 수도 있는 주장이니까 네. 대단히 안 현명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적인 면을 보면은 국정조사나 이런 거 끝나고 무죄 추정 원칙대로를 만약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이 깨지려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됩니다. 아하, 예. 보통 이러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헌법상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임기가 5년인데 그렇죠. 한 임기가 1, 2년 남았을 때는 형사재판 자체가 안 끝나기 때문에 예. 그럼 범죄를 안 저지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가지고 파면될 수가 있는데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되거든요. 네. 네,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안 현명한 현명하지 않은 이런 주장을 해서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화나게 불쾌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법정에서 이런 얘기하면 정말 혼납니까 판사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 판사님이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네.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민사재판 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결론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면은 아니 나는 뭐 바지저고리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오늘요 그 금태섭 의원님 인터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지금 막 접속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더 좀 재밌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지금 광장에 100만 그리고 230만이 넘는 촛불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탄핵 사유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대단히 공부를 많이 안 한 주장인데요. 공부를 많이 안 한 주장이다. 네. 그러니까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이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할 때도 무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판사들이 가진 어떤 사명감 같은 건데 소수의 주장이더라도 그런 건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랑 달라서 정치적인 그 성격을 띈 것이고 지금 대통령을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 혹은 뭐 징역을 살리는 그런 벌을 주자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직위를 유지시킬 거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직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왕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선거에서 국민들이 신임을 줬기 때문에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끊어졌다. 이제는 정당성이 없다. 이 사람이 대통령인 것이 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재판, 탄핵재판에 있어서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형사재판의 유무죄 사유랑 섞어서 쓰고 혼동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히 수준 높은 답변서라고는 안 보실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관들이 보시기에. 헌법재판관님들이 보기에도 이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쓴 주장이다. 예? 네. 공부를 하고 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썼다. 이런 비판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꼼꼼히 뭐 박스로 해가지고 막 이런 내용들을 답변서에 담았던데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전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단에, 그러니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것도 이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입증되면 그때 어떡할 거냐. 그리고 연설문의 경우도 여기서 이제 키친 캐비넷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순실한테 의견만 구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냥 지인한테 그냥 그 들은 것뿐이지. 이거 결과적으로 국무회의도 다 의결을 거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비밀 누설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도 사실 그러니까 사건 자체 그리고 피해관계 이런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그때 어떡할 거냐. 따라서 이번에 낸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연설문 주장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도 하셨죠. 네.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 얘기 듣는다. 이게 조금이라도 진짜 그 설득력을 가진다면 아마 이정현 대표가 지금도 주장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막고 그 주장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다는 게 무슨 충고는 받을 수 있죠. 네. 정치인들도 뭐 저도 엄마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고 할 수 있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공적인 조직을 완전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남북 문제, 외교 문제 같은 것을 하는데 그 장관들이나 수석들은 대면 보고도 못 하는데 이걸 마지막 순간에 고치게 하고 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이 비선 실세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문제는 저희가 무슨 새로운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거나 주장한 것도 아니고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 수백 명의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하여튼 큰 의미는 없는 주장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 소추 사유를 놓고 어차피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실 건데 그냥 우리는 반대요 하는 이상의 의미는 없는 주장들입니다. 여전히 나는 반댈세 이런 주장 이상은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이 기록이 정말 역사에 남고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도 볼 텐데 정말 좀 창피한 마음입니다.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반면 교사로 이 책을 교본으로 쓸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그렇더라도 하여튼 좀 보여주기가 부끄러운 수준의 답변서라서 뭐 추가 답변서를 내실 때는 좀 더 수준 있는 답변서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공개하는데 꺼렸던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이게 어제 뭐 육두문자까지 오고 가고 말이죠. 국회의원님들 사이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익을 취한 것은 없다. 죄가 있다면 최순실에게 있지 나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집행했을 뿐이고 이것은 국민 주권주의 위배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라는 거거든요.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아니 저는 그 공익법인이라는 법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배하는 걸로 보는데 제 견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뭐 친구라 그러면 친구고 가까운 사람이라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고 한 최순실한테 이익을 취하게 해준 게 그게 사익이 아니면 뭐가 사익이냐고 묻고 싶고요. 만약에 그 이명박 대통령도 뭐 사제를 출연해서 뭐 청계재단인가를 만드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들 불러 모아가지고 청계재단은 좋은 일 하는 재단이니까 여기다 돈을 수백억 갖다 주세요 하면 그게 뇌물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보면은 공소장에 보면 최순실 씨가 그 재단 조직도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사무총장을 누구 해라. 또 뭐 심지어는 사무실을 강남에 얻어라. 고 만든 그 재단에 네. 그 재단에 수백억을 갖다 주라고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그 국가 정책을 위해서 뭐 정상적으로 한 국정 수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이 바보로 보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그 금태섭 의원님 어록이 막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엄마 매우 빵 터졌다. 저는 매우 법적인 의견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금태섭 화이팅.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 의견 막 그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세월호 얘기 좀 해볼게요.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게 입증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특화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를 했고 그리고 관계기관의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다. 그리고 당시 사고 책임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에게만 인정이 됐다. 심지어 목포 해경서장, 해경청장에게까지도 법적 책임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마치 국가의 무한 책임을 주장하는 국민 정서에 기대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전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여기 될까요? 보면 뭐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데 네. 이분들한테 법적 책임이 인정되려면은 저기 그 뭐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로 기소를 하거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게 아니고 헌법상의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안 했다는 거고요. 경찰서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굉장히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참사 당일에 팽목항에 가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대변인 하면서 바로 내려갔는데 많은 그 보수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사람을 더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 현장에 있어 보면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 입장에서도 정말 국가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서부터 해경서부터 이 국가의 어떤 그 재난에 있어서의 국민 구조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부 위의 지시만 바라보고 위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바라보고 그냥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건데 나중에 왜 이게 이랬을까 보니까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 온대사방에 뭐 직무실 관저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팩스를 보내고 앉아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생겼거나 어쩌다 보니까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평소부터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서실장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얼굴도 못 보고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이제 운영되다 보면 사고도 생기고 이제 국민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때도 생기고 안전이 문제될 때도 생기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계속 있는 것은 그건 그 자체로 자기의 헌법상의 의무를 안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장 위태로워지는 국민들의 권리 중에 중요한 것이 안전과 생명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는 것이 저는 그 정상적인 근무를 했던 그러니까 9.11 테러 사건이 났거나 혹은 일본에서 쓰나미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이나 수상의 그 행적이 분 단위로 나중에 책까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근데 우리는 그거 따지면 왜 대통령 사생활 건드리냐 뭐 국가 안보 사항이다 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막았는데 그렇게 만든 것이 대통령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헌법 위반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저도 팽목을 기억합니다. 그때 정말 기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무슨 뭐 그 해양수산부, 해경 그리고 뭐 심지어 무슨 교육청 단위까지 전부 공무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천막치고.
그 공무원들 갖고 다니는 그 수첩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들고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잠바 입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 저기 그렇게 다 쭉 앉아 있는 거지? 기자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물어도 답변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서 뭐 하는지 무슨 지시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해수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국장이 책임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그럼 장관이 뭐 하고 있나.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 문고리 3인방이나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국정을 자기들끼리 운영하면서 네. 거기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위에 의문은 제기 안 하고 네. 위에 지시가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 공적인 조직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딴 거 하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 생명이 위험하고 내 안전이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은 어디가 있냐. 이걸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은 머리하고 있었잖아요. 참 웃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지난 2년간 길거리에 뿌린 눈물과 한숨, 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답변서를 쓸 수 있는지 정말 하늘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과 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좀 들어봤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도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뇌물죄의 반박 논리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건 억지 논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의 재벌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네. 그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변호사들을 구하기 힘들고 네. 또 이런 수준의 답변서가 나온 것을 보면 네. 이 쓴 변호사들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저같이 뛰어난 법률가가 들어가더라도 너무 할 말이 없지 않나. 너무 잘못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헌재에서 이제 뭐 법률적으로 보거나 상식적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하실 걸로 봅니다. 네, 22일까지 탄핵소추위원단이 반박 의견서를 다시 제출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박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좀 포함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쭉 짚어주신 걸 보면 주장을 위한 그 주장들에 대해서 뭐 간단한 반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의 특성상 어떤 정도의 입증이 돼야 되는지 또 이분들 답변서에서 주장은 헌법 위배 사유는 아예 뭐 성립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헌법 위배 사유가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도 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나면 대체로 공방이 끝날 걸로 보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 심리 과정은 이 답변서만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도 이게 좀 수준 미달이다라고 보면 예상외로 기간이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증거가 다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나와서 증인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 그것만 봐도 알 수는 있는데 이게 탄핵 결정서를 쓸 때 무슨 증거를 가지고 판단했는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수사 기록 같은 것도 필요로 하는 건데 저는 특검이랑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탄핵 심판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권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아서 뭐 징역을 가거나 할 때는 그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돼야 되고 저는 그걸 위해서 저도 싸울 용의가 있지만 이 탄핵 재판에서 결정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냐 마냐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형식 논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국가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증거 자료를 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냐 마냐에
5천만 명의 지금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는 건데 네.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탄핵 심판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 형사 재판 이것도 좀 받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피의자 신분이니까. 그렇죠. 요걸 그건 뭐 좀 반드시 받아야 될 예, 겁니다. 이건 좀 예. 구분해서 봐야 되고 예. 이것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일종의 대통령직분에 대한 징계. 그만둬라, 예. 계속해라 이런 걸 결정하는 예.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5천만 국민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국가에 기여하는 일이다. 예.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핵심 당사자들, 국정농단 의혹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첫 번째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오후 2시 10분, 3시에 잇따라서 재판이 열리는데 오늘 최순실 씨가 예, 나온다 그러네요. 예, 뭐 그 준비기일에 나오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네, 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피고가 원래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나오는 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마 자기 그 정치적 의미보다는 자기 재판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을 거고 네. 그 사이에 이제 검찰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전혀 그 사실과 다른 거짓말만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 약간 살펴보려고도 하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탐색전 같은 거라고 봐야죠. 간보로 나오는군요. 예? 재판부 간보로. 아니 뭐 하여튼 예? 뭐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는 걸 보면 네. 근데 뭐 그 최순실 씨도 정말 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자기가 국정농단 하는 동안에 하다못해 뭐 억울하게 그 이유도 뭐 영문도 제대로 모르면서 잘려야 됐던 공무원들의 심경, 네. 그 가족들의 심경, 네. 또 이 지금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만이라도 느낀다면 네. 개인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공적인 책임도 조금은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특검도 본격적인 수사 개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정조사 이제 5차 청문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주말 몇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증인 간에 일종의 그 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본인 그런 적이 없다라고 토요일, 일요일 두 번이나 기자회견을 열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의 이완영 간사 의혹도 제기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국정조사 특위위원 해도 됩니까? 일단 국정조사위원회에서는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끝까지 진상을 규명을 해서 네. 마지막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이제 그 법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네. 위증은 가장 악랄한 죄거든요. 지금 국회의원은 말하자면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네. 법을 만드는 사람이 특히 더군다나 이게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에서 네. 이 증인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교사했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네. 그건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네. 진짜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엄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진상 규명을 당연히 해야 되고 네.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고영태 씨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실행된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고영태 씨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최순실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진상을 일단 철저히 규명을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일단 국정조사는 정해진 날짜대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연관되신 두 분은 조사위원회에서는 빠지셔야 됩니다. 네, 조사위원회에서 빠져라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요구를 새누리당이 받지 않으면 공전하는 이런 상황이 또 되는 것은 아닐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원내대표랑 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당연히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제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서요. 네. 그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위증 교사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되면 예.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형사범 처벌을 받으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교사범은 이 본범과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그 국회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위증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성태 위원장도 강력하게 모두 고발을 해서 처벌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그것을 교사를 했다면 네. 오히려 증언을 한 사람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속 수사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까? 뭐 구속이야 처벌의 그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돼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실형이 선고되면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문제 때문에 혹시 그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그러니까 좀 엄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를테면 이거 새누리당 위증교사 문제로 집중하느라고 다른 문제, 이를테면 5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도 나와야 되고 우병우 전 수석도 나와야 되고, 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특히 이제 세월호 7시간 밝혀줄 조대위도 출석을 해야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요. 물론 조대위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질이 흐려지는 측면도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국민의당 측에서는 하던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나 특위위원들께서 대응책을 하시겠지만, 네네. 워낙 중요한 증인들이 또 나오고 중요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공전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랑은 별개로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놔뒀다가는 다음번에도 똑같은 시도가 벌어질 텐데, 네. 저는 위증교사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위증은 가장 악랄한 범죄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네. 이 지금 탄핵 그리고 특검 그리고 국조, 이걸 한 축으로 보지만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이 민생 문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해야 되는 역할, 물론 이 사건을 쭉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당이 좀 전국의 국정의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네.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냐. 황교안 총리 저렇게 계속 대정부 질문도 안 나오겠다, 뭐 이런 상황을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끌어가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사실 AI 문제가 정말 심각한 지경이고요. 네. 또 사실 이 정치권에서 살피질 못해서 그렇지 주부들 얘기로는 소매 물가가 계속 뛰고 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라면값 올랐죠. 계란값 오르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권이 가뜩이나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저희가 챙기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짧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도가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 초기에 제가 외신에서 와서 인터뷰하자 그러면 좀 부끄러웠는데요. 이런 대통령을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이것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또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넘기면 이것이 우리한테는 또 좋은 교훈이 되는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정치도 또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에서도 노력을 할 거고, 최대한 빨리 탄핵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정말 라면값, 계란값 오르니까 빵값까지 오른다 그러고요. 정말 이게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든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 황교안 총리는 좀 대정부 질문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 계속 거부하고 있네요. 저희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나와야죠, 지금은.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